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인 부동산 대표입니다. 상담전화 010-5186-7689. 서울의 용산역의 용문동이라고 했죠. 그 용문동에서 지금 도심 공공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주도하는 공공복합사업에 찬성하는 의견과 민간 재개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파 논거로 보면 개발 이익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공공사업에 쓸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10%, 20%, 30% 정도만 주민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는 공공기금에 사용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원의 수익은 100% 민간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 보상가는 낮고 공시가 이해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는 일반 분양과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높아지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다시 입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공개발 보상 가격은 공시한다.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시세가 뭐랄까 8억 원, 10억 원짜리도 일단 공가로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넓은 예컨대 80평 대지에 넓은 단독주택에서 텃밭도 가꾸면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들어왔어요. 개발하겠다. 옛날에는 그 주경 개선 사업 중에 철도방의 주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시가 보상을 한 거죠. 이 보상금을 받고 새로 집을 사는데 2주가 지나서 그 보상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죠. 안 나가면 강제 수용하고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집값이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하다 보니까 80평에서 30평짜리 조그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다. 공가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인건지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특히 용산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무지개 비쌉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 원이었는데도 이렇게 이사 가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다. 작은 집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사신 거죠. 그리고 개발 기간이 10년이 훨씬 견고한 거죠. 10년이 훨씬 견고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게 그 당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비교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좀 저렴하긴 한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고 입주 당시 물량도 터져서 거래도 안 돼요. 근데 추가 부담금을 몇 억을 내라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집에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보상금으로 받아서 조합원 분양으로 추가 부담금을 몇 억을 내라 하니 몇 억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넓은 주택을 희생해서 공공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공공주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업이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어머님 사례처럼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용문동 같은 사례는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을 바꿔서 이주할 때가 마땅치 않죠. 다른 데는 엄청 비싸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용산 지역은 우리 용문동, 인접지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게 49만 평, 50만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양질의 직장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단지로 개발이 되고 우리 용문동 사업지는 직선거리로 몇 미터 안 됩니다. 그리고 용산은 언덕이 많은 동네인데 용문동은 평지입니다. 평지로서 상당히 아까운 땅이죠. 민족공원 하이퍼 보시면 이게 저희 사이트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다음에 민주공원이 가까워요. 강남보다 더 비싼 지역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시세를 형성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은 다 비쌉니다. 다 비싼데 헐값에 강제 수용하고
수용 보상금을 가지고 옆으로 이주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그 돈 가지고 강북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경기도로 이주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벌써 22년도 기사인데 강서나 양천구 이런 데서는 철회 운동이 벌어져서 그 도심 복합 사업지에서 철회가 된 거죠. 특히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면 민간 재개발로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례를 통해서 보자. 민간 개발 중에 신식 개발이 있어요. 신개발 중에 라고 했는데 입지 때문에 모아타운은 원래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모아타운 하게 되는데 강동구 둔촌동의 사례를 볼까요? 둔촌동 사례를 보자. 만약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요게 3억짜리가 지금 모아타운 한다 하니까 5억 정도로 시세가 상승이 된 거죠. 그런데 비례율이 만약에 이제 120% 더 높은 지역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6억으로 평가가 된다. 120% 곱하면 그리고 그 32평 조합원 분양가가 9억이 다 치면 6억 추가 부담금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억이 그래요. 3억, 6억, 7억, 8억, 9억 이렇게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32평을 받는다고요? 근데 32평이 지금 인근지 둔촌 조공이 21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거 5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세요. 5년 후에 21억, 뭐 20억 원 될 거 아니냐? 20억 원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자기가 빌라 3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개발을 추진하니 그 신종 민간 개발을 추진하니 5억으로 시세가 상승됐다. 자신의 권리가액이 6억이 되는 거죠. 6억이 된다.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얹고 32평형을 분양받게 되면 20억 원의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 됩니까? 3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또는 시세에 올라서 5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20억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3억을 더하면 20억이 되는 거죠. 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이 3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또 3억만 더 보태면 추가 부담금 3억만 더 보태면 20억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나 추가 부담금 3억 부담하기 싫다. 사실 빌라 12평짜리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12평짜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18평형으로 가면 더 큰 집으로 가면서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선택의 폭이 다양하죠. 물론 자신이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3억을 부담하고 추가 부담을 내겠다. 그러면 20억짜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민간 개발의 이익이 모든 개발 이익은 저들한테 가니까. 만약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단독주택의 시세가 7억이 뭐 10억이 됐고 지금은 13억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32평형 뭐 9억에 분양받고 그 다음에 25평형 뭐 7억에 분양받는다 쳐요. 비례율이 있어요. 비례율이 있다 보니까 이거의 120% 아니겠습니까? 120%, 그 13억 다 더 훨씬 커요. 만약에 15억이 다 치자. 저 계산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 부담금 조금 내고.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이 있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수십억의 자산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죠. 수십억의 자산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그런 데가 강제를 수용했다. 뭐 지금 빌라, 뭐 3억짜리 지금 시세 5억인데 아마 2억에 수용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2억 들고 어딜 갑니까? 강동구 주변에 2억짜리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 갑니까?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요. 저는 제 친인척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 보니까 이 돈 들고 갈 데가 없어요. 조그만 집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수원에 추가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없냐면 LH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빨리 한 사례를 들어보라 이거죠. 10년, 20년씩 걸리죠.
만약에 15년 후에 물가 사정을 고려한다면 조합원 부장가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아무리 특별 분양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부담하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복합 사업을 경기도 원이나 외곽 지역에 가서 하셔야지. 이렇게 강남 땅보다 더 비싼 지역에서 그 중간에 파고 들어와서 강제 수용을 한다면 이런 걸 들고 어디로 이사 가라 소립니까? 주변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인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갑니다. 아,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핫한 이슈죠. 도시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님, 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름도 어려운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이제 2021년도 정도에 정부에서 도심에서 일반 민간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운 곳에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되어 가고 사실은 피해만 계속 누적되고 재건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202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는 조합도 많지만 일반 분양가가 낮아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군요. 이제 역세권 근처에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재건축이나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준공업 지역, 도심에도 예전에 공업 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시 공업 지역화하는 것보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도심 지역에 워낙 주거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좀 잘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도심에 소위 말하는 쪽방촌 같은 아주 작은 저층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공간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쪽방처럼 작은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역세권이나 또는 준공업 지역에서 그 지분 쪼개기가 많이 돼 있는 쪽방촌, 이런 데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면 신문지상에 보면 강남권, 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지역에도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던데 이러한 사업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자체는 이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이 자기 뜻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고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곳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당연히 나은 거고 다만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많은 곳, 그 다음에 다수가 실제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버리는 그런 곳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결국 개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인, 세입자들이 많은 곳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곳은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는 임대 사업장을 제공해 줘서 너희들이 사업하는 동안에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업 열심히 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우선권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사업 내 집이지만 사실 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던 곳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준다니까 좋고 소유주들,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임대, 아파트 같은 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사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위험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던데 한 사업의 위험성 내지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위험성은 이제 이 법이 2021년 9월경부터 시행되는데 하겠다고 발표한 게 2021년 6월 달이에요. 그 2021년 6월 29일 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역의 대상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냥 쫓겨나야 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해야 되는 상황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1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이제 예정지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날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로 선정되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도심 사업이 진행되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내 자산인데도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 내 자산을 진짜 마냥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하겠지만 공공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례, 다른 공공의 한 현장에서도 보면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던데 10년 이상 동안 재산권 행사가 많이 어렵겠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묶이긴 하는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국가의 의도에서 최대한 빨리 기존의 일반 재건,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는 그런 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 최대한 국가가 나서서 합리적으로 빨리 갈등을 해소시키고 속도를 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도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 지금 뉴스나 이런 것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반대로 국가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이나 임차인들을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불공평한 점을 해소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니까 반대로 주인들, 토지주들이 이제 반대로 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갈등은 똑같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보다는 특히 사업성이 좋은 강남 권역이나 용산 권역 같은 데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면 주민 동의도 빨라질 것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텐데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궁극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보다는 좀 주민의 입장에서 떨어지겠죠. 예, 당연하죠. 일단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제1반 민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사업성이 좋으면 주민들이 더 나서서 하겠죠.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서 하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이도 더 극대화될 거고 그래 자신들이 빨리 해야지 손해가 안 나고 더 이득이 나니까 주민들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현장,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나 용산 3구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제도이고 맞지 않는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지역이나 또는 지방 또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이라도 외곽 지역에서 사업성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즉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가 좋겠죠.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요지 같은 데서는 도심 공공 복합이 성공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공하기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처음에 국가가 목표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적극적 동의율이 높아서 빨리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지면 처음 시작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민간 재개발 요건을 검토해서 그 민간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굳이 법률적인 재건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보다는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민간 재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해주면 이익이 극대화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일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국가가 나서서 많이 집어넣어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알아서 내 땅을 잘 개발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면 더 이익은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는 토지주들이 조합원들이 굳이 국가에 내 재산을 맡겨버리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남, 상구, 용산구, 마용성 이런 지역에서 공공이 개입하느라고 힘을 쓰기보다 그 힘을 주거 여건이 열악한 외람, 도심 지역의 사업성이 좋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국가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모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개념적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용산 개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용산은 그 미군 부대가 있던 그 용산 공원이 있잖아요. 용산 공원, 대단하죠? 그리고 그 남산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리고 국제업무단지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용산역 주변 있잖아요. 이게 국제업무단지입니다. 또한 여의도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5년, 10년 이후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이 지역이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겁니다. 특히 IT 직장보다 더 연봉이 많은 직장이 뭐죠? 금융이에요. 금융. 이렇게 용산과 여의도는 극대 금융 업무 그리고 핀테크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빨갛게 표시된 블록들이 있잖아요. 빨갛게 제가 표시했는데 여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 강남권에 들어와서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에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린다든지 그런 것은 주민들에 의해 용납이 안 되죠. 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이든 모아타운이든 진행이 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매일 경제 기고한 기사가 있는데요.